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여당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영아들의 사망, 유기 범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조금 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민당정 협의회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기조 아래서 오늘 당정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의사나 환경 입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나 이런 돌다리를 두드리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입장을 그런 견해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미 출생하였지만 등록하지 않는 아동들을 찾아가지고 안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 살해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오늘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이런 입장은 기존의 정부 입장이었고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관을 운영해서 일제조사와 자진신고, 그리고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부모가 스스로 출생을 신고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분 노출거리고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지금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당정이 입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정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에서는 복지위 여가위의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가 될 것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TF에서는 더 나은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아울러 임산부와의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에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의 추가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또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국가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의견, 오늘 당정 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갓난 아기를 살리고 키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세밀히 토론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아동이 제때 국가의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살해되거나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랐고요,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요. 현재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가 대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당정은 이걸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일단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조만간 상임위를 통과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출생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소식은 저희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출생비등록 아동을 막기 위한 대책은 국회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출생통보제 법안이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관련 공방도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오염수 관련 괴담 대응과 어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시작부터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를 주장해 수산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 사재기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시장 상인들은 급락한 수산물 소비로 텅 빈 시장을 지키며 살려달라 아우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국회 국방위 여당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점심을 먹을 예정인데요. 아침에 진행된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회 강연에선 오염수 방류 논란을 두고 괴담과의 싸움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후쿠시마 이 문제는 한문경 대표 말씀이 괴담과의 싸움이고 반일 종족주의와의 싸움이고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잘 대처해야 된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에 제안한 오염수 방류 최소 6개월 보류와 같은 7대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재촉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에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앞서 시찰단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온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언론 공개와 브리핑 여부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자신이 없어 그러느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가능한 행위들이에요. 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냐. 지금 정부 여당에서 뭐 횟집 다니 먹방 찍고 다니면 답니까?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네, 출생 미등록 아동 막기 위해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책 중 하나인 출생 등록제를 심사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 모두 통과에 공감대를 이뤄 법안 심사는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일 전체 회의를 거쳐 모레 본회의 최종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새 물폭탄이 쏟아진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현재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천 수위도 내려가면서 홍수주의보도 해제됐는데 피해가 작지 않습니다. 하천에 수문을 열다가 6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저는 한평 엄다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60대 여성이 실종된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한평 엄다천 배수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바닥에 하천에서 건져 올린 이 수풀이 쌓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젯밤 10시 반쯤 6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천이 불어나면서 남편과 함께 배수문을 열기 위해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어젯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전남 한평에는 시간당 72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현재 소방과 경찰을 비롯해 400여 명이 투입돼서 실종된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무 보트를 타고 하천을 다니며 하천 수풀에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가 급류에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현재까지 광주 274mm, 담양 217mm, 화순 210mm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250여 건에 달하는데요.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광주 풍암동과 금호 이동 주민센터 일대가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주 북구 중림 지하차도에서는 물이 불어나서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고 석곡천 제방이 유실돼서 마을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토사가 유출되거나 침수돼 광주 지역 도로와 지하차도 그리고 광주천 둔치 주차장 등 총 11곳이 통제됐습니다. 전남 나주에서는 350여 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가 복구됐습니다. 하천 수위가 다시 낮아지면서 광주 영산강 극락교 지점과 전남 곡성 섬진강 금곡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한평 엄다천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전북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읍에선 흙더미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정읍시 산사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중장비가 뒤로 보이는데 지금 도로 통행이 아직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직후 응급 복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흙더미가 남아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약 20m 정도 도로에 흙더미가 가득 찼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통행하기 위한 부분부터 가운데부터 이렇게 흙더미를 치워가는 방식으로 지금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무너져 내린 산 모습 잠깐 보시겠는데요. 네, 다른 부분과 달리 풀뿌리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흙이 드러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포크레인이 흙더미를 퍼내린 것처럼 이렇게 한쪽이 움푹 패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토사가 계속해서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추가 붕괴 우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로 통행이 되려면 시간도 조금 더 앞으로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통행이 되더라도 흙더미를 다 치우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로 보입니다. 네, 이곳 도로는 정읍시와 순창시 순창군 경계 지역입니다. 산을 깎아 만든 왕복 2차로 도로인데요. 무너진 곳은 절개시의 경사가 특히 심한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만약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산사태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정읍에 밤사이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게 산사태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발생 직후 도로 약 20m가 막힐 만큼 많은 양의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로 옆에 산이 있어서 추가 붕괴 우려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읍시는 도로를 치우는 작업과 함께 곧바로 절개지에 방호벽을 쌓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고 또 올여름 많은 비가 예고된 상황이라 오늘이 아니라도 언제든 또 무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도로 말고 가능한 다른 길로 우회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서 이곳처럼 산을 깎아 만든 도로 지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 산사태 현장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비 피해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낮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은 중부지방에 또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영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간밤에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밤사이 3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광주광역시에 284mm의 가장 많은 비가 왔고 경남 남해 210, 전남 한평 지역에도 20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 남북과 경남 지역에는 평균 15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경남 남해와 전남 한평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장마전선에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동해로 물러났고 호우특보도 오전 10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은 그럼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마전선은 오늘 잠시 남해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 서해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장마전선을 끌어올리겠는데요. 내일 출근길 무렵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남 서부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에는 모레부터 다시 비가 강해져 전남에는 최고 200mm, 제주도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 데다 호우 피해가 발생한 호남 지역은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철저한 호우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민주당 전영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도 좀 격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 공감 모임에 그 횟집 사장님을 모셨더라고요. 그렇죠. 참석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아침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 국민공감 회원이긴 한데 네.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오늘 강연을 하신 하민경 씨가 일단 횟집을 하시는, 예. 군산에서 지금 횟집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양반이 전 과거 아주 그 격렬한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점. 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당이 여러 이제 횟집 다니면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아직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유의 괴담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민들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횟집을 주로 하시는 이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한문경 씨가 과거 있었던 운동권식 시각,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괴담 대 과학의 대결이다. 그리고 이거는 반일 민족주의적인 시각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 괴담을 퍼뜨리는 분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실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게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 아마 오늘 국민 공감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운동권 출신이라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강조를 한 건 그만큼 정치색을 배제하고 일단 상인의 입장에서 본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정치적이어졌던 거죠. 사실 횟집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어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 정부나 여당에서 똑바로 대응을 했더라면 뭐 괴담이니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안전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7월 4일 정도에 방류하려고 결정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빨리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 안전검증도 안 됐는데 뭐 시운전도 했고 방류 준비를 마쳤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과학기술 운운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찰단이 가가지고도 시료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시료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게 검증이라도 했고 실제로 안정성이 담보가 됐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우리 국민들께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 후쿠시마와 관련돼서는 가짜 뉴스를 많이 이야기했고 거짓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네. 처음에 뭐 이 핵봉이 녹았을 때 멜트다운이 있을 때도 멜트다운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후쿠시마는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고 사실 이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과거를 보면 또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본은 후쿠시마산 쌀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홍보하고 있고 먹어서 응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시료를 가지고 와서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는 단 1%의 위험성이라도 있는 방류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준비된 그래픽 좀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거요. 원전 오염수 방류 초읽기.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정리한 건데 요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요.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상임위별로 횟집에서 식사하는 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국토위 저희는 아직 못 갔어요. 못 갔고 가실 예정입니까? 금요일 날 예산결산위원회 인전 오찬이 있는데 예결위원들 거기에 아마 그 횟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무슨 최근에 요 며칠 보면 이제 먹방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단식과 함께 대칭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먹방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상부, 상조, 부조 문화라고 봐요.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괴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횟집이.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떤 일간지는 김영 컬럼을 통해서 이재명식 민폐 정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은 그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감당했어야 되는 비용이 사회적 손해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그때는 이제 육류 가공업이나 육류 업체겠죠. 자영업자들이 손해 봤던 게 한 6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 횟집과 관련해서 이 어민들이 손해가 상당히 막심하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더 좀 같이 도와주자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다른 기왕에 식사하실 거 횟집 가서 회로 식사하시자. 그래서 어민들 좀 도와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앞서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운동권적인 시각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 함경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기에 심취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괴담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된 건지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깨달았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며칠 전에도 보면은 그 광우병 당시에 그 시민운동 앞장서서 했던 분들이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과학자들의 강연이나 조력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이명박 정부 퇴진에만 관심이 있었다. 우리는 과학보다 오로지 이 시민운동에 있었다. 이런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 인터뷰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네네, 그 신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이런 분이라 초청을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말씀 주셨지만은 뭐 시료도 갖고 오지 못했고 우리 검증이 안 됐고라고 하는데 지금 IAEA에서 하고 있는 검증이 그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거기서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관계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기 뭐 전 태평양에 있는 연안에 있는 섬들 국가의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다 거기서 이 관련된 모든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증 결과를 믿어야지.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만 별도로 또 따로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민정이 또다시 또 문제를 만들기 위한 도돌이표 전쟁 싸움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래픽에 나왔는데 그 윤재갑 의원은 단식을 중단했죠? 어저께 해남에 있는 분들이 다 대거 올라오셔서 윤재갑 의원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굉장히 좀 강력하게 촉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의원식 의원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 윤재갑 의원이 8일 정도 단식을 이어갔었는데요. 그 단식하는 데에 고비가 두세 번 정도 오는데 그게 3일째 고비가 오고 그다음에 7일째 고비가 한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7일 이후부터는 몸이 상하기 시작하는 시기라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남에서 많은 주민들이 올라와서 윤재갑 의원에게 건강 망치면은 하던 투쟁도 못 한다. 이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번 볼게요. 그 각 당의 대응 상황 좀 볼 텐데 민주당 대응 중에 오늘 아침에 예정됐던 회의가 있어요. 원안위원장과 함께하는 간담회였는데 원안위원장이 안 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간담회를 예정을 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언론에 공지까지 됐고 명패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갔는지. 저는 뭐 야당이라도 약속을 했으면 갔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떤 연유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우리 YTN 방송의 속보로 보니까 아마 브리핑건 관련해서 뭐 논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조승래 간사죠? 주장인 거죠? 예, 간사의 주장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일단,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민주당도 사실은 뭐 우리 원안위원장이나 아니면은 IAEA 우리 검증단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게 괴담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믿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모셔서 저는 민주당 얘기 많이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은 양당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 많이 수용을 하고 들어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저희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저는 기왕에 약속했던 거라면 갔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계속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과학은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괴담의 근거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겠습니까? 사실 원자력 안전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과의 약속이 있었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려면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의 입장을 어필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속 다 해놓고 국민들과의 간담회를 참석하지 않는 것, 민중에서 보기에는 본인도 할 말 없으니까 도망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담의 근거를 오히려 정부 측에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횟집은 가가지고 많이 독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 방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국민들께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민주당도 수산시장은 몇 번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표로? 수산시장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은 해양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저지해서 어민들의 그리고 수산물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피해를 아예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의 괴담을 퍼뜨려서 이 사람이 힘들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직 안 됐는데도 국민 불안이 이렇게 가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달 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방류를 강행하고 나서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이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방류 안 됐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인데 방류가 돼서 나중에라도 위험성이 발견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상인들이나 뭐 어민들 그리고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직까지 오염수의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증명이 되고 난 이후에 방류를 하라고 하든지 중단을 촉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 방류한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국제해양소 재판소를 간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지금 당장의 안정성이 검증되기 전에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공세로 바뀌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이게 지난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해서 잘못됐을 당시 한 10여 년 전쯤 그때는 뭐 속수무책으로 아마 거기서 무언가 오염수들이 방출이 됐을 텐데 그동안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 하나가 궁금해요. 민주당 이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후쿠시마 해안가에서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한테 오는 데는 한 4,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미 한 2번 정도 돌았을 시기가 됐어요. 네. 근데 왜 그동안은 이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아무 걱정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걱정된다고 말씀하는지가 하나. 두 번째는 이 IAEA 검증단이 그 검증을 해서 안전성을 확인해 보자고 하는 거는 지난 정권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 많이 조사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정권에서도 IAEA 검증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또 밝혔어요.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검증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와서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내려놓는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그 결론마저도 다 무시하고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고 우리가 일본에 항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 연유를 좀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와서 뭐 별개의 상황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IAEA의 검증단이 뭐 잘못된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설명 바로 답변 드리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한테 3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의 참여 그리고 시료 등을 제공해달라고 하는 것과 오염수 방류의 과정들을 한국에게다가 투명하게 공표해라라고 했는데 3가지 다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실 아까 사고 났을 때는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후쿠시마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만 봐도 우발적 범죄와 계획적 범죄는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전에 후쿠시마 핵봉이 터졌을 때에도 이것은 사실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재난으로 인한 어떤 그렇죠. 피해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실 과학자 이야기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반대하는 과학자 이야기는 정부에서 듣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과학자도 있지만 반대하는 과학자도 많다라는 것, 그 점을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류가 하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교 의원님은 그때 당시는 우발적인 사고였고 지금은 의도된 사고라는 취지로 말씀해요.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게, 막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왜 막아야 돼요? 우리 국민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지 않은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염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우발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고, 지금은 의도된 방류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물이,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경우 바닷물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IAEA에서 검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결과가 곧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럼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의도된 거냐 아니냐 이전에 그거를 떠나서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의도됐기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 의도됐건 안 됐건 지금 이 물이 그럼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하면 저는 그 수산물 먹는지 맞는지가 나오는 거지. 그거를 과거 시점하고 해서 의도성에다 놓고 지금 와서 일본에 항의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이 논리 전개가 좀 한 바퀴 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핵 발전소가 폭파했을 때요,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거는 후쿠시마 본인 당사자였거든요. 사실 일본 내에서 오염이 되어 있고 이 문제를 한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일본이 이렇게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하는 오염수를 왜 바다에다가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일본에다가 두면은 일본이 계속적으로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다에 방류해서 조금이라도 희석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와 지금 오염수 방류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사고는 일본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세계가 모두가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있는 한국에서만큼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방광기를 거쳐라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위험해서 지금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 연료화해서 한 5가지 정도 거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식에 있어서 각각의 방식이 제일 안전한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고, 반비례해서 비용이 좀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IAEA는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해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방류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 일본 내에 보관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류하는 방법이, 알프스를 통해서 방류하는 방법이 안전하다면 이렇게 방류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보관하는 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범위라면 왜 못 되겠어요? 그리고 국제기구가 왜 그거를 보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일본 니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니네 안에서 해결해라 라고 주장하는 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것이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 5가지 정도 방안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고체화하는 거, 뭐 오래 놔두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해양 방류가 비용은 가장 싼 게 맞는 것 같고요. 가장 저렴한 거. 근데 그 5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안전한지는 규명이 된 겁니까? 그것도 규명이 아직 안 된 거죠. 안 된 건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뭐 고체 연료화해서 지하 깊숙이 오랫동안 놔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들 얘기는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게 분명하게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성이 확보가 되려면 반감기라는 걸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세슘이라든지 이런 반감기를 거치는 게 12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하에다가 넣고 123년 이후에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본은 조금 덜 안전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좀 그러니까 더 들더라도 제일 안전한 방법인 이런 지하에서 반감기를 거치는 방법을 써라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르는 이 관련 토론입니다.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요거 좀 궁금해가지고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최대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투쟁단을 구성해서 일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제안이 왔습니까? 그 전체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원들 갈 전체 사람들 카톡방이에요? 모아서 이제 일본에 가서 항의를 해야 된다. 국내에서 싸우니까 왜 우리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반발이 많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호응하시는 의원들이 있나요? 여럿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출국할 때 저희 기자들이 한번 따라붙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능 관련 논란이 한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육위 전체 회의가 어제 처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묶어봤는데요.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올 6월 5일까지 어디에도 대통령의 수능 관리 지시는 없습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카톡티 발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해놓고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또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자요. 자, 장관이 네, 전화라도 지시를 받았으면은 네. 장관 수첩에라도 적어놓지 않습니까? 전화 받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 수첩에 또 꼭 적어야 될 일은 없죠. 아, 머릿속에 기억합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이 존재하지 않는 혼란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미미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이렇게 증폭시키는 것이야말로 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인 처사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수능 관련 그 사교육 카르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 그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교육위가 꽤 치열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공격하는 지점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이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연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한 게 맞느냐 이걸 좀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3월 달쯤에 이미 지시가 됐었고 네. 그게 이제 6월 달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대통령 지시 내용을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되고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면 보고가 있는 상황에서 그 보고 내용과 상관없더라도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장관이 와서 수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실무진에 전달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기록을 내놔라고 논하는 거는 애초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대원칙적으로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저렇게들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사교육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그 안에서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독소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질의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녹취를 자르다가 시간이 너무 늘어날 것 같아서 못 자른 부분인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무진에게 어떤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테고 그럼 만약에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문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교육부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데도 그 국장을 지금 경질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있는 거죠. 아니죠. 지금 국장이 경질된 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3월 달에 이미 이 수능의 이 변별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킬러 문항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것까지는 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얘기하는 이조 장관이 표현했던 이권 카르텔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좀 걷어내라는 지시는 있었다는 거고 6월 모의고사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6월 모평 어제 결과가 났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죠. 저는 이게 정답률하고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 안에 저희가 엊그저께인가요? 교육부에서 소개해서 여러 문항 많이 나오고 저도 이거 봤습니다만은 무슨 해겔이 나오고 뭐 이게 농계 개딱지가 나오고 이러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걸러졌느냐 안 걸러졌느냐의 문제지 저는 뭐 이게 뭐 정답률이 얼마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수습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장관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일단 먼저 지르고 나서 해당 문제가 지금 당장에 수능을 쳐야 하는 고3들에게 큰 핵폭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조 장관은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고 킬러 문항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찾아야 되다 보니 해당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4년 이후부터 적용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4년 뒤부터 적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에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해가지고 새롭게 판을 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능을 쳐야 되는 고3이라든지 재수생들 그리고 많게는 고2, 고1도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의하지만 이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이견이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조금 전 서로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킬러 문항이 우리 사교육을 확대시키는 주범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안에 또다시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권 카르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오늘 당장이라도 킬러 문항 없애야 되는 게 맞죠. 그건 킬러 문항을 없애더라도 수험생들의 변별력은 충분히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그 혼란이 생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되는 독소적인 곰팡이가 될 수도 있는 그거를 연말까지 놔둬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시각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저는 그저께 이제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 같은 거 소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엄청난 이권 카르텔이 있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요즘 의대 지망이 엄청나다고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택 과목 중에 과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의 이 함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초등학생부터 벌써 의대반 구성한다고 함정이라고 하면 거기서 어떤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정말로 엄청난 킬러 문항이 있을 수 있을 네네. 텐데 교육부에서는 왜 그 과목은 안 봤을까라는 개인적인 과학도 네 문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국영수에서 22개. 제 기억이 그런데. 예. 근데 이제 저기 과학이나 생물 이런 거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초등학생부터 의대반을 만들어서 막 구성해 와서 그게 대치동과 목동의 학원을 흥행시키는 거라면 아마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면 네. 진짜 엄청난 킬러 문항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건 여전히 숨어 있는 교육부의 카르텔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 장관이 전체를 다 교육부에 얘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뭐 이 연상까지 가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굉장히 좀 너무 아마추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요. 모든 것을 이분법인 구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사교육에 카르텔이 있다라는 문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교육 문제가 크니까 당장의 사교육 문제를 때려잡기 위해서 올해 수능부터는 교육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혼란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과외를 문제 삼아서 과외 금지를 정부에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더 깊숙하게 음지로 들어가서 과외가 성행했던 문제가 생겼던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에 대통령이 질러놓은 것을 교육정책을 뒤바꿔가면서 수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교육은 또 한 번의 쟁점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를 제기하려면 치밀하게 계산해서 실제로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된 교육정책을 낼 것인지가 중요한데 당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치고 가자라는 식으로는 국정운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니까요. 이거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걸 물었습니다. 숫자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같이 판단 안 하고요. 반대가 53.1이고요. 찬성이 33.7입니다. 다음 정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2, 찬성 11.5, 민주당에선 찬성이 56.1, 반대가 29.4입니다. 전용기 의원님부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총선에 관련해서 그 이전에 조국 교수에 관련한 이 명예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사실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서 내년 총선에 조국 전 장관이 조금이라도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50% 넘는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56.1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총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총선이 내년 총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렇게 조국 장관이 출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명예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많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뭐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직. 네, 예. 동의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그 조국 전 장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 이제 서로 반대는 더 많습니다만 그 비중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조국의 강을 다 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용기 의원도 생각보다 높다 찬성 비율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여전히 아직 살아 있고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든 민주당의 얼굴로 되살려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서 반대하는 것보다 비중이 작은 걸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강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늪, 이낙연 전 대표의 등장 이런 것들이 섞여서 굉장히 민주당 내에 당분간의 혼란이 좀 계속 여전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아니라고는 합니다만은 절대 지지층들 소위 말하는 개딸이나 지금 뭐 수박 논란이 있는 이런 논쟁들이 당분간 민주당에서 그 안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점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해석이 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정치에 나오게 된 게 이제 여론조사가 막 생기면서 본인 이름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나온 걸로 이어졌는데 조국 전 장관 그럼 출마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출마 생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해 들으신 겁니까? 전해 들은 바로는 통화하신 건 아니고요, 직접?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등판, 그러니까 본인의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없는데 분명히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당이라든지 새로운 새 3지대 이야기가 나올 때 조국 전 장관이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아마 본인의 등판보다는 새롭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력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이 다음 달부터 라면 등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와 6.9% 인하합니다. 소매점 기준으로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이 낮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농심은 이번 가격 인하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 등 12개 대표 품목의 평균 가격을 4.7% 인하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순차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라면 업계는 결국 몸값을 낮췄습니다. 가격 인하의 신호탄이 될지 다른 식품업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제분업체를 소집하고 나선 만큼 다음 달 밀가루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분업계도 밀가루 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면 밀가루를 주 원료로 쓰는 빵 과자업계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서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또 빵이죠. 그래서 빵 가격도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요구들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른 가공식품 가격들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더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유인데요. 농가 생산비가 오르면서 올 하반기 우유 원유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원유를 주 재료로 쓰는 우유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낙농진흥회가 원유값을 올리기로 하면서 우유 가격이 일제히 올랐고 우유를 많이 쓰는 대표 업종인 카페 사장들도 치솟는 원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죠. 원두 가격이 한
20% 정도 인상이 됐고 또 다른 부자재 가격도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근데 원유까지 또 인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좀 이거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또 끌고 가야 되나. 수입 맥주 묶음으로 사시는 분들 많으셨죠? 이제 더는 4캔에 11,000원이 아닙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수입 캔 맥주 묶음 가격이 12,000원으로 오르기 때문인데요. 인상폭은 9.1%에 이릅니다. 여기에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와 아이스크림, 안주류 등도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25%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과 검찰이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에 따라 사상자를 다수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저지른 경우 경찰과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초동수사 단계부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 부천시 중동 넌말 사거리를 달리던 SUV 차량이 보행섬에 있는 안전표지판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표지판이 휘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인 40대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는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하나고나 서울시 교육청에 어떤 자료 요구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보도된 다음 날 사퇴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실과 학교폭력 이슈에 대한 질문을 보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분의 경우에 이번 일로 다시 기억이 아픔이 회복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게도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특보는 지난 8일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도 안 했는데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작성했고 이걸 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배포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을까? YTN 취재 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 특보 아들이 다녔던 하나고와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 내역에서도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없었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이 특보에게 학교폭력 전력과 이후 소송이 있었는지 구두로만 질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도 대통령실도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확인 없이 인사검증을 진행한 셈입니다. 해명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려면 그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보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예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를 새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변국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반란 이후 하루 만에 철수를 선언하고 행방이 묘연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자국에 머무는 것을 환영한다며 전투 경험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Мы не строим. Мы им предложили одну из заброшенных частей. Пожалуйста, забор есть, все есть. Ставьте палатки. Ну, чем можем, поможем.
바그너그룹이 벨라루스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나오며 주변국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혐의 수사를 종결하고 대형 군사장비 인수에 나선 상태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이 같은 우려에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Relokacja sił rosyjskich de facto w postaci prawdopodobnie grupy Wagnera na Białoruś, także i przeniesienie tam szefa grupy Wagnera.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바그너그룹과 관련해 임원 1명과 업체 4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자칫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연기 가능성도 나왔지만 예정대로 발표됐습니다. We continue to closely track Wagner's activities both in Ukraine and in Africa and in wherever in the world they may operate.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바그너그룹의 아프리카 활동에 대한 것으로 반란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던 남부지방도 지금은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내륙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원도 삼척과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오늘까지 남해안 부근에 머무르다가 밤사이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다시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